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11일 만입니다. 선고 기일이 발표되자마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는 휴교를 결정했고 경찰은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일대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폭풍 전야 속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우리 사회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상식 충북도 의원과 권호주 변호사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워낙 이제 길었다 보니까 이런저런 추측들이 정말 난무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가장 길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속에 그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날 이제 가결이 됐거든요. 네. 자, 이제 그렇게 보면은 계엄이 선포되고 123일 만에 이제 그 선고일이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로 111일 만에. 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일 만에 됐고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일 만에 했는데 이번엔 좀 많이 길어졌고요. 그 탄핵 소추안에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5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쟁점이 비교적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좀 길어진 것은 좀 국론 분열을 좀 부추기고 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피로감을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약간 소모적이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쟁점은 간단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이렇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그 현직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찬반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도 같이 탄핵에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당대당 많이 좀 그 쟁점들이 좀 나뉘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좀 그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갈등이 이렇게 심하면 헌법재판소도 그거를 보나요? 영향을 받나요? 사실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가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이번에 그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았고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혹자들은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굉장히 대외 정세도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져서 사실 혼란이 좀 가중된 게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 이렇게 길어졌다고 보세요? 그 왜라고 하는 게 사실 다 가설이잖아요. 마음에 드는 가설이라면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의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기는 있는데 무엇보다 사실상 어떤 의도에서든 법률적인 판단, 헌법에 위반된 게 맞느냐 이 판단이 사실 헌재에서 재판관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간단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건 갈등이 그만큼 크니까 좀 더 신중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4조에 보면 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선서 내용이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근거해서 이제 심판한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게 그 법률적인 쟁점으로 보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텐데 아마 거기서 좀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그 양심의 부분들, 양심이 이게 사회의 그 보편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국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마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결과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했을 것이다. 네. 네, 헌법재판은 정원이 이제 9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에 관해서도 논란이 컸는데 결국은 8명으로 결론을 내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8명 재판관으로 선고 결과를 내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탄핵을 인용하는 정족수도 6인이고 헌재법에 의해서도 7인 이상 심리만 하면 얼마든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헌재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때부터 탄핵 소추를 할 때부터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8인으로 하는 게 위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당연히 결과에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결과, 어떤 결정이 나올까인데 뭐 수많은 뭐 예측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측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헌법재판관들의 그 일단 의지가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법리적인 것만 판단을 할 것이다.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위헌인지 저희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생각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여하는 거지 그분들의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8대0 네, 만장일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인용. 네. 저는 뭐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어요.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네.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나서는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겠나? 이런 그런 생각? 걱정을 좀 했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다른 쟁점으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도 판단이 가능한가? 이런 좀 충격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워낙에 사안이 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외부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뭐 적극 가담을 했다거나 이런 정황들은 그다지 드러나지는 않았던 면이 있죠. 차이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8대0으로 전 일치된 의견으로 어쨌든 좀 혼란이 가중된 우리 사회에 좀 더 이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기대해 봅니다. 뭐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이제 5개 쟁점이 있었습니다. 뭐 계엄 선포가 적법했냐, 포고령, 그리고 뭐 국회 봉쇄 등등등. 이제 하나하나 다 위헌성을 따질 텐데요. 헌법재판관이 어떤 거에 좀 무게를 가장 좀 둘 거라고 보세요? 5가지 모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다 연관되어져 있는 쟁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사실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판단의 이유에서 다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느 한두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는 뭐 청구의 어떤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그런 류의 판단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5가지 쟁점에 대한 위헌의 판단은 모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위헌은 다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갈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럼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이 조금 갈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중대성에서는 차이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네. 수 있다. 네, 그 5가지 쟁점 저도 모든 것들이 다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 그 가장 저는 크게 보는 것들이 보면 뭐 포고령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헌법기관의 선관위를 침탈한 것들 그리고 국회를 이제 침탈한 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계엄법에도 보면 계엄사령부가 실제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들을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침탈했거든요. 국회는 절대 법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일일이 우리 대의 정치 속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이게 내전이고 그 전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건데 국회를 통제를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어떤 그 국회의 그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일정 정도 방해를 했다라는 것들은 네. 그거는 뭐 명확하게 여기에서 저는 뭐 다른 것들은 뭐 볼 필요도 없이 국회가 가장 네, 그렇습니다. 방점을 찍을 네. 것이다. 국회를 막은 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막은 거거든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근데 그거 뭐 저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생중계하다시피 봤잖아요. 네, 자, 사실상. 그리고 국회를 보호할 거면 국회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밖에서 보호를 했어야죠.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 침탈이죠. 네. 그 내란죄를 이제 소추안에서 뺀 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각하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결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 도대체 그런 논리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이 사실-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이 내란죄 즉 청구의 명목에서 우리가 계속 그 내란 행위 자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소추사유에 다 녹아 있어요. 다 네.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형법상의 내란 죄를 구성하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뭐 너무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란 죄가 된다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법원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일반 사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란 죄가 된다, 성립이 된다라는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뺐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지 저희는 사실 이게 각하 사유를 주장하실 만한 전혀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던데요. 그 현저의 차이를 뭐 저희가 그 약간 그 어떤 패러디하는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영상들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할 때도 유사합니다. 즉 형사적으로 이것이 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면 네. 말씀드린 대로 유죄를 확정하게 되는 즉 일반 헌법재판을 하는 그런 절차와는 확연히 다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심리의 방법이나 증거를 채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적인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내란 죄를 뺐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위헌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란죄는 일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지금 판단 중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어떠한 그 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정리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헌법재판소 성향입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향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뭐 성향으로 나누면 몇 대 몇이다 이런 추측들 영향이 받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그런 그 보도를 계속 내는 언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정치인들이 아닌 법관이나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탄핵 이 국면에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심각할 정도의 서로 쌍방 갈등이 생긴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법관들은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재판을 해왔고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다. 사실 지금의 이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 같은 성향의 문제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보냐 또는 보수냐라고 할 땐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그 좀 더 뭐 약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어떤 좀 더 혁신적인 이런 선택들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 진보나 보수냐의 어떤 성향이 들어갈 만한 여지의 쟁점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시죠. 누구는 또 이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마지막 정말 신뢰를 한다면 그런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거는 진짜 개인의 법관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성향을 먼저 제기하기 시작한 쪽이 사실은 내란을 주도하신 쪽이에요. 네. 자, 내란 수괴, 내란 주범, 그리고 내란 동조자들 여기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성향을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 문영배 재판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자기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 같으니 어떤 우회적으로 다른 것이라도 공격을 해서 그것을 좀 상쇄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혼란, 분열을 더 조장했다. 그래서 내란 선동자들의 이 잘못은
한두 끝도 없다. 네. 그래서 빨리 판결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가치와 사상들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11시입니다.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즉시 이제 효력이 네. 발생을 하죠. 주문을 읽자마자 바로 네, 이제 맞습니다. 효력이 발생을 하죠. 주문을 이제 발표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즉시 효력 발생인데 이제 다들 궁금하잖아요. 이제 결과에 정말 다 초미 관심인데 뭐 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문을 먼저 밝히냐 이유를 먼저 밝히냐에 따라서 이게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 사실 전원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먼저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아직 안 나오고 네, 이유 그러니까 먼저. 마지막에 주문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희가 보면 의견 자체가 즉 주문의 결과 자체가 다를 때는 주문이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주문은 동일한데 그 원인, 이유를 좀 다르게 밝히는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별개 의견 따로 발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다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부터 지금 다들 관심이 아주 뭐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탄핵 이제 선고가 이제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두 차례 경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규칙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내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예측해 볼 수 있다. 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 탄핵이 선고가 되면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전국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선거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내일부터 탄핵 선고 이후부터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럴 정도로 바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시작되네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공직자들, 선출직 네. 공직자 포함해서요. 여기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선거일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일을 6월 3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보는 게 인용이 된다면. 네, 인용이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사례를 보면 전주 이제 수요일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 날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전주 5월 28일로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일은 양쪽인데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선거 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인용이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 상황을 나눠서 제가 한번 이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일단은 내일 선고가 나니까 네. 11시에 이제 시작이 되면 가장 중요한 한 문장 그거는 몇 시쯤 11시 반쯤 아니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의 이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가 이 헌법재판의 결과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속보 기사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했습니다. 선고를 원래 이렇게 오래 하나?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1시가 되고 나서 한 11시 10분, 15분에 주문이 뜬다. 주문이 뜬다 이렇게 하면 의견이 좀 갈렸겠구나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하게 저는 이유가 기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작 저희가 생각하는 주문은 그래도 한 1시간 이상 넘어야 그렇게나. 예,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제 생각에 갈등이 컸던 만큼 네. 꼼꼼한 설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과 더군다나 다 공개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현재가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판단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꼼꼼한 설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면 11시 시작하면 12시쯤에 12시는 네,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은 또 먹어야 되니까. 그 전에. 그렇죠. 네. 네. 박근혜 씨 탄핵 선고 때가 21분인가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요소들 아마 이제 쟁점은 똑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제 헌재가 어떤 갈등을 결정문에다 얼만큼 봉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느냐 이것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시간은 좀 다소 늦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워낙 또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또 그 시간에 또 들어가서 이제 또 봐야 되니까 대충 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시쯤. 근데 아마 또 이제 좀 그 방송사마다 보면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있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고문이 막 읽혀지는 가운데서 좀 또 예측을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떤 일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겠죠? 네. 네.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약간의 소요 사태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소요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또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은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이 어떤 그 탄핵 반대 거기에 주도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차피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탄핵 반대의 어떤 이 그룹들, 극렬 지지층들이죠. 거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그 소요 사태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인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예상이 되시나요? 우선 뭐 대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요 사태가 이제 저도 사실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소요 사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탄핵 반대 쪽에서의 네, 어떤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른 국면은 이 어떤 내란죄의 처벌에 대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있지만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사실상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 외에는 소추가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워낙 문제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내란에 대한 소추만 가능했고 그것만 이제 기소가 되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 네. 그리고 기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더욱더 이제 극렬히 저항하는 저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실상 뭐 너무 안타깝지만 소요나 또는 갈등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네. 뭐 명태균 사건 뭐 이런 것도 다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뭐 사실 현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뭐 뇌물이며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되고 외환죄 얘기도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낼 것이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검찰이 대응을 할 것이냐가 곧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후에 이제 어떤 존속의 여부 자체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더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직을 탄핵이 됐어도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형사소추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지금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로 형사소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이제 그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은 날이 4월 4일입니다. 내일이 우리 선고일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료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추가 된 거고요. 여기는 형사소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죄목들이 더 추가될 것이다. 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제 내란죄죠. 내란죄는 사실상 그 우리 형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에요. 다른 것들이 붙어도 이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 속도, 재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대로 내란죄에 대한 그 형이 워낙에 강하고 세긴 하지만 말한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련자들과 그에 대한 기소가 뜨게 되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들은 대부분 병합해서 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그게 피고인의 이익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다른 것들이 수사 속도가 빨라는 지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내란 재판 더구나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시간은 내란 재판만 놓고 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내란에 대해서는. 다만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들이 워낙에 지지부진했고 잘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단절되지 수면 위로 같이 올라오면서. 네,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네. 그 법리적인 건 우리 변호사님께서 더 정확하실 것 같고 저는 아마 저의 그 바람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내란죄가 빨리 종결되면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다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기대감 때문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얘기 잠깐 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면 뭐 민주당이 아무래도 유리할까요? 그거는 그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국민들의 동의 수준을 또 이제 높여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속단해서 뭐 저희가 유리하다, 뭐 저쪽이 이번에 큰 잘못을 했으니 유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속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좀 판단을 좀 미루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탄핵이 각하가 된다면 아까 각하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 이게 온당치 않은 내용이죠. 기각이라는 게. 네. 그래서 기각은 정말 그 상상조차 하기가 싫은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계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계엄에 대해서도 솔직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윤석열 씨의 권한 이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직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그 권한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기는 다 문란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통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다시 계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그 철통 같은 그런 그 통치 행위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일상의 평온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요. 정말 생명에 대한 그 불안감까지도 이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혹자들은 내란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헌법이 무시가 된 거거든요. 법이 무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자체 민주주의의 그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찬반간의 그 대립은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내란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내전이죠, 내전. 내전.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어야죠. 상상하자면 지금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자국민에게 저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국민에 있는 곳에 무장을 한 병력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통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 밤잠을 못 이루죠. 말씀대로 여기서 만약 기각이 나오면 이거는 면허증입니다, 면허증. 그러면 향후에 윤 대통령이 뭐 독재를 하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가능해져요. 저희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미 계엄이나 이런 군수 통치에 의한 많은 인권의 핍박 이런 것들 저희 역사적으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워낙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그 선고일을 4월 1일 날, 4월 4일 날 선고하겠다 발표하는 순간 네. 저희 증시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증시가 오르고요. 환율이 하락했어요. 경제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신호탄이 쏘여졌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그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저희 경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제2의 계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기각되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2의 계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시위를 해왔어요. 네. 네, 한 번도 폭력 시위 없었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말 국민의 자부심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돼서 정말 제2의 계엄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전에 육박하는 그런 소요 사태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좀 그렇게 예측이 너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찬성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혼란이 클 거라는 예상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윤석열 씨의 통치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됐다. 그럼 그 통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 노력을 하겠죠. 자, 그 노력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군사적인 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지만 저희 군인들이 보면
정말 적하고 싸우게끔 그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라고 했을 때 군인들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서의 갈등도 크게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옵니다. 뭐 물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요.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또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뭐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개헌은 필요한데 과연 이제 이게 지금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이 지금 가능하겠느냐? 왜냐면 지금 갈등이 너무나 그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에 그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임기가 짧으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갈등이 다음 정권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사회적인 혼란은 더 가중된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말씀대로 여기에서 개헌까지 추진하게 되면 말씀대로 그 갈등만으로도 그 사실 개헌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개헌까지 더한다 이러면 가뜩이나 지금 현재 갈등이 높은 상태에서 그게 더 길어지고 지속되는 상황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헌은 정말 지금 현재 상태를 수습을 한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2차적인 혼란을 막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갑자기 개헌을 이렇게 중요 이슈로 얘기하는 걸까요? 정권 내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정권 내주고 자기네 빨리 수습해서 다시 정권 찾아오고 싶죠.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권한을 오랜 시간 주고 싶지 않은 이런 게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게 개헌이랑 연결이 되나요? 임기 단축이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내일 그 선고 절차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종 판결하고 이제 선고 나는데요. 네. 그 뭐 일반적으로 판결하고 나서 그 결론 그 판결문 작성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최종 판결하고 나면 이제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판결 이유하고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이미 아마 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재판관들 들어오셔서 선고하는 결과만 남은 건데요. 뭐 이미 이제 주문 다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재판관들께서 이제 서명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주문을 읽는 순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 이제 재판관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발표하시는 순간 이제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미 다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바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없다고 봐야죠. 네. 이 판결문이 뭐 한두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애들이 아니니까 이미 오랜 숙고 끝에 저는 뭐 용어 하나, 문구 하나까지 다 다듬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일 선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제 평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하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문구, 논의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이 판결문에 설치되는 이유에서의 단어 선택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계속 평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저는 예측하기로는 내부적으로 평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겠느냐. 다만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판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탄핵 심판 선고가 뭐 우리 사회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잠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돼 있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충북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72명이나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 다 고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하지만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그 40여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거죠.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탄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밝힌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 제111조 2항 3항을 보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덕수 그 탄핵 심판 때도 그 탄핵 선고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요구한 것이고요. 자, 이것을 내란 선동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저 고발을 했는데 네. 아니 내란 주범들이 왜 상대를 내란 선동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 정말 적반하장이죠. 네. 자, 그리고 국회가 헌법 65조에 있어요. 분명히 탄핵 소추권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국무위원, 뭐 각 부장관들, 뭐 감사원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요. 그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것을 내란 선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근데 일단은 진행은 되겠죠, 경찰이. 근데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고발을 했지만 고발의 건이 될 거냐 이게 형사 사건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판단을 따져보겠죠. 하겠죠. 예. 네. 자, 내일 이제 탄핵 선고가 나면 우리 지역에는 뭐 지역 정가가 일단은 굉장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인용이 되면 선거가 돌입되니까 더 이제 바빠지겠네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용이 되면 이제 그 각 당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지역 내에서도 어떤 그 여론의 그 흐름들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만 사실은 저희가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에 대한 셈법들이 굉장히 좀 그 다양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면은 그 김영환 지사가 이번에 뭐 워낙에 그 취임 초기부터 설화의 그 중심에 막 서긴 했지만 네. 이번에 그 탄핵을 두고도 굉장히 좀 또 설화의 중심에 또 서셨죠. 자,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도정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도가 갖는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영환 지사가 거의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고 같은 이제 배를 탄 형국이라 입지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맞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인용이 되고 나면 네. 이제 가장 그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이제 생각들보다 네. 오히려 좀 더 후에 있을 이제 지방선거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국민들의 어떤 마음에 대한 정확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충북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로 거의 잡히다시피 했는데 네. 특히 청주는 근데 도나 이런 저기는 또 아니란 말이죠. 이제 지사님이나 이런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심리,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드러날지 지방선거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현실 정치인들, 이제 지방 정치인들의 그 셈법이 또 네.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다양할 텐데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소요 사태가 났을 때 소요 사태가 그 동력을 금방 잃을 것이다라고 한 게 국민의힘의 그 주요 정치인들이 일단은 그 자기 정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친윤과 반윤이 있어요. 지금 국힘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분화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던 김영환 지사의 입장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국힘의 분열 속에서 지방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 셈법들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 그 선거 결과가 이제 지방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그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씨가 집권했던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불만이 계속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이제 선출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과거를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 불만들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이제 희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그 눈높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요 근래 이제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봄 그 날씨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충북 도내에서도 여러 봄 축제들이 이제 많이 열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봄 축제들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개최를 하거나 지자체가 후원하는 이런 축제들은
선거 60일 전부터는 다 금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것들은 허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아주 특정한 시기에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꽃축제 같은 거죠. 벚꽃 축제. 네네, 뭐 그런 네. 것처럼 꽃이 피는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나 또는 구호와 관련된 대규모 구호와 관련된 행사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사실 산불이 워낙에 크게 피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모금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꽃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되어 있고 좌표는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워낙에 지금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이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라면 네. 지자체에서도 좀 더 자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조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규모는 좀 축소하더라도 사실 이제 내일 이제 선거가 나고 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위로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뭐 이렇게 즐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여러 이제 뭐 사고 파는 것도 있기 네네. 때문에 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다 취소가 되면 좀 영향이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뭐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지금 다 굉장히 그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정말 서민 경제는 정말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생각이나 좀 배려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 시기에 맞추는 거는 뭐 그냥 허용된다고 하니까 네네. 행사 앞에 다 벚꽃을 붙여야겠네, 이름. 행사 이름. 그러면 또 이게 면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내일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걱정은 이제 선거가 나면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이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오늘까지는 이제 그 의로 이제 그 비상인데 내일은 이제 가포 비상을 이제 그 발령하겠다는 거고요. 의로와 가포의 차이는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조차도 그 경찰들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경찰력의 100%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양측 간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서울 헌재 앞에 같은 경우에는 좀 완충지대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무중력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저희 도도 똑같습니다. 도도 똑같고 이제 그 중앙정부도 똑같은데 우리 법원, 선관위, 네. 그리고 각 정당, 국회의원 사무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투입해서 그 최대한 그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방어를 네. 하는 거죠? 네. 네. 11개 시군 청사까지 포함해서요. 선관위, 국회의원 사무실, 이렇게 정당 사무실 다 이렇게 합니다.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서부지법 네. 또 난동 사태도 있어서 혹시나 그 사법기관을 향한 위협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사실상 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은 뭐 거의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도면이 돌고 있다던가 어디로 침입을 하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적나라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다거나 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어디로 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미 시위나 집회를 위해서 모여들고 있다, 밤샘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서부지법 사태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것들까지 허용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그와에 걸맞는 이유를 붙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 이 좀 표현이 좀 저기 한데 폭력에 대해서, 소요와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이유와 저기도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옹호되거나 긍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 지점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치 본인들은 이것을 옹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영장이 나왔음에도 거기에 불복한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체포에 대해서 불응했었던 것, 국민저항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폭동을 유발하는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적극적 제재를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이런 행태들이 마치 또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가며 같이 시위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위법들을 해도 되나?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암묵적인 어떤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가장 이 사태에서 무섭고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탄핵을 2번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번도 헌재 주변을 폭동 사태가 날 것을 우려하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저는 16개 학교를 휴교하고 100m를 다 띄우고 가포 경계가 발휘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간에 폭력으로 난입을 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0.0000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의 그 요소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법에 대한 그 존중감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선동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그 순위가 굉장히 추락했죠. 네. 자, 민주주의의 순위가 추락하는 것들이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경제를 또 그 말아먹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시 혼란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정치권의 역할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것들이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갈등입니다. 네. 사실 매번 선거 때 모든 선거 때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 통합이에요. 네. 자, 이제 이게 그 선거는 하나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굴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의 공약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공약, 좋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게 그 선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가 이게 갈등으로 왔고 선거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 갈등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그 정치권에서 정말 그 갈등의 정점에서 탄핵이라는 이런 갈등의 정점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그 생각하고 무언가 좀 발언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말씀대로 이 질문에 진짜 저는 의원님도 정치인이시지만 정치인한테 정말 쓴소리 하자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네. 나를 안 뽑아줬다고 해서 그 친구들 때리고 난동 부리고 진짜 학교를 엎어버리는 그런 애들 없어요. 요즘 얼마나 그냥 고품격으로 진행하는. 이건 완전히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치원에서 떼고 나와야 하는 수준입니다. 네. 정치가 모든 어떤 민주사회에서 의견의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의견의 갈등 당연히 있죠. 그런데 판을 엎어버리려고 하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엄정하게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룰이 곧 법이죠. 이 룰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 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의 정말 상응한 아주 엄중한 처벌이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서로를 제거하려고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보가 아니거든요.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주셨으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 부끄럽게 그지없고요. 사실 그 입장의 갈등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갈등이 아니거든요. 갈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뭐냐면 서로가 충분히 의사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 변화가 발전을 이루어내는 이게 선순환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 구조는 우리 정치권이 좀 잘못해서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좀 갈등의 구조로 네. 저희가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한 말씩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사과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국민 본의만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은 그 선거 잘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는 마지막은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르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하시고 결국 그들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국민들이 됐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왕정이 아니잖아요. 왕 한 번 뽑으면 안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 너는 정치하지 말아라 판단할 수 있는 거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성숙하게 판단하고 선거를 해야겠다. 우리 국민들은 내일 선거를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는 네, 성숙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상식 충북도 의원 권오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차분히 내일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